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계의 살기 좋은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즐거운 상상을 통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고 풀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세 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 또 그런 문제점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주택, 주거 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선진국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국민 대다수가 주택 안정을 누리는 그런 선진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일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생활도 하고 개인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일과 삶을 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너무나 일 중심의 이런 사회였지 않는가라는 이제 반성도 많이 하고 새로운 일과 삶의 그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독일이란 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고 부자 나라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충분히 일을 하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사회가 아닐까 싶어서 독일의 사례를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는 복지 문제가 또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하면 아무래도 유럽이 발달했고 유럽에서도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지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스웨덴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독일, 스웨덴 이 세 사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왜 어떻게 이 나라들이 이러한 선진국 각각의 분야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일단 싱가포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선진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대도시입니다. 대개 국제적인 대도시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굉장히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싱가포르는 국제적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통계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가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0% 가운데 다시 80% 이상이 99년, 즉 100년에 가까운 임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대다수 80% 그리고 다시 80%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프로포즈를 할 때, 결혼을 신청할 때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생 당신과 함께 아침 햇살을 매일같이 보고 싶다. 이렇게 로맨틱한 방식으로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자, 우리가 시청으로 갈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성당으로 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성 그 프로포즈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결혼식을 올리는데 교회로 가야 될 것인지 시청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우리 주택개발청에 아파트나 신청하러 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약간의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싱가포르에서는 젊은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청만 하게 되면 이러한 100년에 가까운 임대권,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싱가포르의 상황은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 우리가 잘 아는 국제적 대도시 뉴욕, 런던, 파리 이런 대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천문학적인 부동산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겐 지옥과 같은 그런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의 서울이 되었건 일본의 도쿄, 또 중국의 홍콩이나 베이징, 샹하이 이런 모든 도시도 무척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저렴한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마도 한마디로 싱가포르의 비결을 이야기한다면 주택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영토를 갖고 있고 수도가 있고 수도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뭐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도시 자체가 국제 도시, 도시가 국가인 그런 나라이고요. 인구는 57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특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우리 생각할 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상반된 그런 체제인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융합시키는 그런 특수한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예를 들면 금융 분야에서 싱가포르는 가장 선진적인, 가장 자유화를 많이 시킨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택 분야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져서 사람들에게 그 임대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에서는 자본주의적 정책, 그다음에 주택에서는 사회주의적 정책, 이 두 가지 정책을 잘 융합시킨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정치를 들여다보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융합시킨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라는 측면은 싱가포르에서는 다른 민주국가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존재하고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이런 기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적인 국가죠. 근데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는 1960년대 독립한 이후에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정당이 계속 지금까지 줄곧 집권을 해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독재 또는 권위주의적 성향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의 특징은 아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서로 합쳤듯이 이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합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비밀은 어찌 보면 바로 이러한 유연한 사고가 아닐까.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싱가포르에서 일단 성공한 주택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유명한 국제적 건설 회사 중에 주롱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137개국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싱가포르의 모델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싱가포르를 따라서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서 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뭐 중국은 약간 싱가포르의 모델을 변형시켜서 주민들에게 직접 정부가 임대를 놓는다기보다는 이 많은 대량 주택을 공급하는 그 회사를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넘어서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조차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브라질에서는 이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죠. 싱가푸라 이렇게 부르는 빈민촌 개발 프로젝트. 그러니까 빈민촌을 개발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그런 정책을 브라질에서조차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또 투자청이라고 하는 국부 펀드의 대표적인 대명사와 같은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싱가포르의 건설회사가 외국에 가서 건설 사업을 벌이면은 투자청이 함께 따라가서 그죠? 투자하는, 그래서 금융을 제공하는, 그래서 건설회사와 금융회사가 함께 패키지로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또 성공적인 모델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렇게 주택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진적인지 국제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좀 긴 역사적 맥락에서 또 지리적 맥락에서 싱가포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작은 나라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구 57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섬만 가지고는 충분한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80제곱킬로미터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720제곱킬로미터가 됐고 상당 부분 늘어난 것이죠. 그것을 또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선진국을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통계를 통해서 싱가포르가 얼만큼 발전한 국가인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만큼 잘 사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인 6만 달러 이상입니다. 화폐적인 금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그 지수가 있는데 인간 개발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싱가포르는 세계 8위, 굉장히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 자유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 국가들을 비교하는데 이 분야에서 싱가포르는 2020년 통계를 보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가 수월한 나라, 사업하기가 좋은 나라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싱가포르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유연한 사고를 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 싱가포르가 남겨준 그런 시사점입니다.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것을 너무 이념적으로 가르지 말고 좋은 점을 받아들여 가지고 절충시키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부분도 사실상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물론 한국은 싱가포르하고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있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한국은 공공 부분보다는 민간 부분이 계속 부동산 영역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 부분을 키우려면 민간 부분이 축소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싱가포르의 사례를 한국에 그렇게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층을 봤을 때 너무나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 감소의 문제라든지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도 결국은 젊은 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일, 그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독일의 사례죠. 그래서 독일은 워라벨의 선진국이다. 싱가포르이 주택의 선진국이면 독일은 워라벨의 선진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무엇일까요? 아마 잠자는 일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갈 것 같기는 한데요. 자는 일 말고는 일하는 시간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대개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이 일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 상상하는 그런 습관이 어느 나라에나 있죠. 그리고 일은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즐거워야 하는데 사실상 이 일은 고통스럽다는 생각하고 어찌 보면 많이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언제나 즐겁게 일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성격상 무엇이든
즐거웠던 활동도 일이 되는 순간 굉장히 좀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일은 꼭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독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성공시킨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었는가 독일에게 물어본다면 독일의 비결은 노사협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은 선진국 가운데서 노동조합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대선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논쟁거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기업 활동이 방해를 받는다든지 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을 살펴보면 이러한 노조의 경영 참여가 보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유럽을 대표하는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독일의 대기업만 보면 독일이 가진 경쟁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에서 폭스바겐은 토요타나 미국의 GM과 함께 세계에 가장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는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가장 고급 차를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들이죠. 또 독일의 기계산업 분야를 보면 지멘스와 같은 회사는 전 세계적 명성을 누리고 있고요. 또 화학 분야, 제약 분야 이런 쪽에서도 바이어와 같은 독일의 유명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코로나 위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백신을 발명한 나라죠. 파이저 백신을 발명한 파이저라는 국제적인 미국 쪽의 회사와 독일의 그 바이오 분야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서로 합작해서 이러한 또 백신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독일은 자동차부터 화학이나 제약 분야, 기계 분야, 바이오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굉장한 선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독일의 중소기업은 역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가장 경쟁력이 강한 나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을 미텔슈탄트라고 부르는데요. 독일의 미텔슈탄트는 모든 세계 국가 중소기업 정책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이렇게 노사가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제가 몇 가지 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노사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된다. 근데 존중과 신뢰라는 것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협력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 쌓아 나가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또는 회사 측에서는 노조를 항상 파트너로 생각하고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때는 협조를 요청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밝힘으로써 이 정도 협력을 해주면은 사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노동조합 또한 어떤 단기적인 임금의 인상이라든지 근로 조건을 당장 해결해 달라고 단기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또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태도가 노조 측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독일 포함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 경제라는 제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특징은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죠. 시장 경제는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축소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 경제인데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죠? 유연성이 최고고 단기적인 사고보다는 장기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계속 어디선가 멈춰서는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은 이런 노사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체제를 만들어냈어요. 그 사회적 시장 경제가 무엇인가 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서 독일의 노동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짧은 노동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다는 것은 사실 스웨덴이 조금 더 짧긴 한데 독일에서의 노동 시간 일주일에 한 평균 34시간, 34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2010년대에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리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독일이 이제 돈을 그리스에게 지원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독일하고 그리스 사이에서 굉장한 적대적인 감정이랄까 감정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너희들은 조금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경제를 살려야지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통계를 들고 와서 얘기했어요. 게으른 것은 독일 사람들이지 그리스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동 시간을 보면 독일 사람들은 34시간 일하는데 그리스의 평균 노동 시간은 4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게으르고 누가 부지런한지 명확치가 않은 것이죠. 근데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 독일은 34시간밖에 일하지 않지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았다. 생산성이 높은 것은 집중해서 일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더 많은 기계와 자본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독일은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경제 체제를 가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독일의 노동자들 임금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와 동시에 독일의 노조들은 투쟁적으로 하기보다는 협조적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은 파업이 가장 적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파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독일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또 다른 특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가진 것 같아요. 그죠? 대기업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중소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체제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나 항상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은 또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중소기업과 중등교육 사이에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있어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고등학교와 기업과 협력 체계 속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취직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나라,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독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에 독일이 주는 시사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독일 이야기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독일은 워라벨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와 노조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협력적 관계를 만드는 것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부분 충분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사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나 정부가 노사 한쪽에 서가지고 정책을 펼친다면은 이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기 오히려 어렵죠. 그리고 투쟁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정치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제 뭐 진영별로 나뉘어가지고 언론이 노동이나 자본의 한쪽에 서가지고 너무 편을 들고 상대방을 자극한다면 장기적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합적인 사고라고 사회과학에선 부르죠. 제로섬 게임. 내가 얻는 것과 내가 얻는 것은 상대방이 잃는 것이다. 또 상대방이 얻는 것은 내가 잃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제로섬 게임의 사고를 벗어나서 우리가 윈윈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윈윈 게임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은 워라벨의 나라 이렇게 본다면 스웨덴은 굉장히 또 특이한 나라죠. 복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놀라운 점은 스웨덴은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좋은 복지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부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좋은 이유는 상속세와 부유세를 1990년대부터 없애버렸기 때문에 부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를, 부자들의 인구 밀도를 따지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나라, 이런 그 또 특징을 스웨덴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자도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고 서민도 행복하고 중산층도 행복하고 노동계급도 행복한 그런 나라가 스웨덴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실 국가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그래서 시장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체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가들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평등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함께 가지고 갈까를 고민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하면 스웨덴 말고도 덴마크나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특징은 평등 자체가 자유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거의 모두 목표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스웨덴은 이렇게 그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나라다 볼 수 있겠습니다. 스웨덴의 어떤 그 전반적인 우리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스웨덴은 우리는 지금 스웨덴을 선진국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상 유럽 역사에서 스웨덴은 후진국이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 지도에서 사실상 선진국이었던 곳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같은 지역이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추운 기후를 가진 나라들, 동토라고 불리는 땅이 얼어붙는 자연 환경이 적대적인 그런 나라들은 후진국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킹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런 북구에서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가면서 남들을 약탈해야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의 출신 지역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스웨덴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에서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그저 바다를 건너서 대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이민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아일랜드가 감자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데 아일랜드가 인구 대비 이민자 수가 가장 많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많았던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19세기에 스웨덴이 가난한 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스웨덴의 경제 발전은 사실상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웨덴을 부자 나라로 만든 것은 철강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철강석을 바탕으로 철강 산업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그 기운을 타고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잘 사는 나라인데 또 이들 국가의 특징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싱가포르 이야기하면서 인구가 500만, 570만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국가들도 스웨덴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 남짓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전부 다 한 500만에서 1000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를 다 합쳐도 인구 한 2500만 정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이 한국보다도 인구수는 작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복지국가가 가능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마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스웨덴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커다란 신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고 지지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한 가지 요소고요. 두 번째, 국가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들은 거기에 반대하기보다는 지지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 또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우리가 복지국가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자의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자의 돈만을 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복지국가가 되지 않아요.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모든 사람들이 돈을 한 바구니에 넣고 다시 그 돈을 국가가, 제가 아까 국가에 대한 신뢰 이야기를 했죠. 신뢰받는 국가가 그것을 다시 평등을 위해서 국가가 결정해서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모두가 한 바구니에 돈을 넣는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인터넷만 들어가면 이웃집에 아저씨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소득에 대한 투명성이 그야말로 사회 전반적인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몰래 벌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믿음, 그죠? 투명하게 재원을 거둬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라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돈을 모은 돈이 부패로 넘어가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빼서 쓰지 않는다는 그런 국가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복지국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웨덴 사례는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웨덴 국가 운영에 있어서 검약성을 제가 좀 사례로 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아셈 회의라는 거를 열었는데 아셈 회의는 이제 아시아 정상들하고 유럽 정상들하고 만나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오는 총리들은 혼자서 가방 하나 들고 기껏해야 비서 하나 대동하고 그냥 일반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렸어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란 것이죠. 어떻게 정부 수반이 혼자서 또는 비서 한 명 데리고 가방 들고 이렇게 간편하게 국제 회의를 하러 올 수 있느냐.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 스웨덴 복지국가의 또 다른 이 측면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복지국가에 대해서 스웨덴에서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물론 복지국가에 가장 반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부자들이겠죠. 왜냐하면 복지국가를 하려면 아무래도 부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가 되면 스웨덴의 부자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로 이주해가는.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스웨덴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갔는데 20세기가 되면 부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또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스웨덴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런 고민을 갖게 된 것이죠. 어떻게 도망간 그 부자들, 도망간 자본을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끝에 결국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상속세나 부유세를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90년대 이후에는 부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속세나 부유세가 없어진다고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죠. 다만 부유세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한 세금을 먹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속세라는 것은 이제 자식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크게 떼어가는 것인데
대부분 부자들은 그 외에도 소득에 관해서는 경제 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호들에 대한 세금 수준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담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룬 그 결과는 어찌 보면 많은 부자들과 또 많은 중산층, 노동계층 이런 사람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죠?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싱가포르하고 독일 사례를 보고 그 나라들의 특징을 봤는데 그러면 스웨덴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잠시 몇 가지 그 내용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에 대한 믿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국가에 대한 믿음은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한 믿음, 그죠? 스웨덴의 거의 국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루터교인데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이 결국 일맥상통하는 나라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신도들이 직접 읽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징인데 스웨덴도 이제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적용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읽으려면 모든 국민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문맹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교육을 가장 먼저 의무 교육을 실시한 나라들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힘이 종교를 통해서 나타난 교육의 힘이 사실은 경제 발전으로도 전이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웨덴은 인구가 적다 그랬죠. 인구가 적은데 인종적으로도 아주 비슷하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비슷하고 이런 굉장히 동질성이 강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질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상 같은 스웨덴 사람이라면 그죠? 계급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이 스웨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요즘 들어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공동체적인 사고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제 최근 선거에서 보면 스웨덴에서도 극우파나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화할 것인가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싱가포르와 스웨덴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싱가포르는 무척 더운 나라, 그죠? 열대 지역의 더운 나라. 스웨덴은 추운 나라, 상반된 것 같지만 자연 환경이 어려운데도 그 어려운 자연 환경을 딛고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과 싱가포르는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 대한 믿음,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도 싱가포르와 스웨덴이 비슷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한 정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한다. 그 나라를 지배한다. 근데 우리는 한 정당이 지배하면 독재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근데 스웨덴이나 싱가포르에서는 계속 지배하면서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은 계속 경제 발전과 주택, 복지와 이런 것들을 이룩해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30년대부터 사회민주당이 거의 끊임없이 지배를 했습니다. 물론 두세 번 정도 야당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 사회민주당이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싱가포르와 스웨덴의 유사성은 둘 다 사회주의적 요소, 주택사회주의,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도 자본주의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의 세계적인 기업들, 자동차 만드는 볼보라든지 전자 분야의 에릭센이라든지 의류 분야의 H&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두 싱가포르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했던 독일과 스웨덴도 또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노사협력 체제가 많이 발달해 있다라는 것이 스웨덴과 독일의 유사성인데요. 약간 미세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관계가 밀접한데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거기에 들어와서 3자 협약, 3자 협력 체제가 더 발달했다. 뭐 이런 정도의 미세한 차이점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일은 이웃 나라에게도 양보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국제 분야에서 스웨덴은 가난한 나라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사회 내부에서만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복지를 펴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점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국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들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독일이 되었건 스웨덴이 되었건 이런 투명성에 대한 인식, 그죠? 소득에 대한 투명성,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 정부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확보가 한국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하는 나라들은 정부가 거의 좀 독재국가 비슷하게, 감시국가 비슷하게 사람들의 소득을 아주 확연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세금을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내기 싫다, 증세는 반대한다 이러면서 복지국가를 얻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스웨덴의 사례가 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고 부패로 빠져나가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스웨덴 사례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마 젊은 청년 계층이 싱가포르를 가장 많이 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한창 일할 나이에, 그죠?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독일을 많이 꿈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스웨덴은 이제 노인이 된다면, 그죠? 필요한 게 많죠. 사회적으로 도움받을 게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웨덴을 꿈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자면 이 세 나라는 모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처음부터 부자 나라였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가난한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자원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뭐 어떤 주어진 조건이 부자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부자 나라를 만들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행복은 주어지지 않고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더 좋은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